이거를 이제 K방역 2.0, 네. K방역 2.0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성공했다고 하는 K방역이라는 게 뭐 확진자 중심이거든요. 네. 누가 나왔다, 확진자 하나 나왔다 그러면 역학조사하고 동선조사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병실이 다 차가지고 또 이제 긴급 환자들이 그 수술을 못 받는 이런 지금 상황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경제입니다.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정말 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있냐? 2.0, 2.5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만 좋았다가 풀었다가 좋았다가 풀었다가 하는데 점점 더 경제가 엉망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또 이제 세 번째가 깜깜이 확진입니다. 이 역학조사를 하는데 중간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이 부분은 조사를 못 합니다. 마스크 다 쓰고 있는데 누군지 어떻게 그 추적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깜깜이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확진자 방식은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효과는 이미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아니라 확진자 중에 지금 현재까지는 한 1% 정도가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 관리로 집중을 해서 환자가 아니네요. 확진자라고 해서 전부 환자는 아닙니다. 증세도 안 나타나는 무증상 감염도 있고요. 그냥 감기할 듯이 조금 앓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병원까지 가야 될 정도의 중증 환자랑은 훨씬 더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 중심의 관리를 해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정부가 과학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예를 들면 부산에 320만이니까 320만 인구의 10% 또는 5%, 15만이나 30만 명 정도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 지역구인 남구에 몇 명, 또 남구 안에는 또 20대 몇 명, 30대 몇 명 이렇게 연령별로 분포시키고 북구에 또 몇 명 이렇게 쭉 하면 30만이나 20만 정도 되면 굉장히 큰 데이터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보면 보니까 20대는 아무도 안 걸렸다라든지 30대는 무증상 감염으로 지나가지 자기는 아픈 줄도 몰랐다든지 항체를 형성한 사람 몇 프로라든지 이런 각종의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또 뭐 예를 들면 해봐야 알지만 바닷가 쪽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괜찮더라.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결과를 쭉 다 내놓고 소위 빅데이터를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생활을 지금 2.0, 2.5로 식당도 못 가게, 뭐 교회도 못 가게, 결혼식도 못 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풀 수 있는 부분은 이 빅데이터에 기초해서 최대한 풀어줘야 된다. 그래야 병원도 살고 경제도 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고는 환자 관리에 중점을 두면 지금 사망률, 치사율을 훨씬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전환해서 K방역 2.0이 성공을 하면 이거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모델이 되고 정말 한국의 방역이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한국 방역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대만이라든지 뉴질랜드보다 훨씬 못한 방역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한다. 예, 그러니까 질본은 지금 확진자 추적하는 데만 해도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추적해서 어디 갔는지 CCTV 다 추적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청와대 가든지 총리가 하든지 하다못해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자연재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회적인 재난도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부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질본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청와대 총리실 행안부가 중심이 돼서 이 프로젝트는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전환 프로젝트. 대전환 프로젝트는 질본의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질본의 역량을 넘어나는 겁니다. 또 질본은 전부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거대한 사회적인 대응, 패러다임 시프트를 못하고 전문가들이니까 늘 하던 방식의 확진자 찾아갖고 그 역학조사, 동선 추적 이거에 딱 그 패턴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이래가면 계속 2.0, 2.5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3법이라는 게 우리 기업 활동에 관한 기본법 3개가 걸려 있습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그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이렇게 3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이 3법에 개정하겠다고 민주당이 내놓은 법령이 30개를, 법 조문이 30개를 넘습니다.
근데 이걸 통으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통과가 이번에 돼야 될 조문도 있고 통과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조문도 있고 또 논의를 해봐야 되는 조문들이 있고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세 부류로 나누느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유가 우선입니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옥죄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게 공동체를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면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기업 활동을 자유를 주되 투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 투명성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OECD 국가들이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이나 금융법에.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이미 세계화된 기업들이고 국제화된 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이 법들이. 그러면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화됐을 때도 다른 세계 기업들하고 동일한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기준을 봐가지고 이미 OECD 국가들이 다 하고 있는 조문은 이번에 해야 됩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근데 OECD 국가들이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조항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반기업 정서에서 우리 대기업 잡으려고 들어간 조항들입니다. 이런 건 허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OECD 국가들 중에 한 반쯤은 하고 반쯤은 안 하는 조항들이 또 몇 개 있습니다. 이거는 여야 간에 이제 논의를 깊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통과돼야 될 거는 OECD 국가들 모두 하고 있는 조항들입니다. 이런 조항들은 바로 통과시켜도 됩니다. OECD의 그 글로벌 스탠다드가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 GS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 가지로 간다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는 좀 잘 안 나와요.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법안을 통으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조문 하나하나 같은 겁니까? 살펴보면 같은 건데 제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죠. 여기 상당히 복잡하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은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요건. 이 Universal Basic Income이거든요. 보편성, 계속성, 그 다음에 충분성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 자기가 혼자 기본소득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양반은 보편성과 계속성을 주장합니다. 30만 원 주자고 주장하니까. 근데 충분성에서 낙제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다 주지를 않겠다. 계속 주지만 충분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만 주겠다는 거죠. 1번이 좀 틀리네요. 1번이 틀린 거고 이재명이는 충분성이 틀린 거죠. 근데 자기는 그 기본소득에 충실하고 우리는 충실하지 않다고 비난하는데 틀린 거죠. 세 가지 요건 중에 서로 하나씩 빼고 있는 거죠. 세 가지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나라에 돈이 그 정도 안 되니까. 다 가져갈 수는 없다. 다 가져갈 수 없죠. 지금 돈이 그 정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접근 방법이 다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소득을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게 맞느냐?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을 안 맞아요. 다른 나라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가 먼저 총대 맞고 못 나가서 실험실에 모르모토가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UBI를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실험만 몇 군데서 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합니까? 왜 우리가 모르모토가 됩니까? 이거는 충분히 천천히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 해보는 거 보고 문제점 뭔가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거의 전제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그럼 일자리가 없어지면 사람은 소득 어디서 구하느냐? 그래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까지 가려면 아직 많이 남았다. 4차 산업혁명 운운하지만 일자리가 전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그냥 일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실험적으로 세 가지 충분 개념 중에 하나나 두 개를 빼고 시험을 해보다가 다른 나라를 보면서 일자리 없어지는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부산시장 선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압승을 거둘 거라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거고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부산시장은 서울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15석이나 압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시장 후보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부산시장 선거가 기존에 정치하던 문법하고는 달리 이루어진다는 모습을 보여줘서 서울시장 선거를 도와줘야 됩니다. 즉, 그 선거를 치르는 과정, 정책 비전, 그 다음에 최종 나오는 인물, 이런 게 참신한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고 참신한 비전을 내고
참신한 인물이 당선됨으로써 국민들이 우리 그 국민의힘을 바라볼 때에 부산시장 선거를 바라보니까 야, 저 당이 확실히 바뀌고 있네. 저 완전 과정도 완전히 참신하고 선정 과정도 완전 달라요. 달라야 되는 거 달라야 되는 거. 기존하고. 네네. 네. 그러면 우리 당에 대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죠. 이 올라간 지지율이 서울시장 선거를 도와줘야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 후보 여러 사람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이긴다고 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부산시장 후보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일입니다. 네. 근데 국가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부산이 네. 인구가 380만까지 갔다가 네. 지금 점점 들어가지고 340만이라 주장하는데 그보다 더 낮게 320만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이 없고 일자리가 없고 청년들이 떠나가는 부산입니다. 네. 부산을 살릴 수 있는 비전을 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선거 치르듯이 뭐 대충 이런 거는 교수들한테 맡겨놓고 되지도 않을 거 내놓고 조직이나 구성하고 당원들 편하고 구하러 다니고 또는 뭐 향후에 학교 인맥 이런 걸로 찾아가지고 부산 선거를 이기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죠. 부산을 살릴 수 있는 비전 이걸 내놓고 부산 시민들이 정말 열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즉 부산도 살리고 서울도 살리는 역할을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